이거 진짜로 중요한 거다, 단백질. 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일단 단백질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로는 CHO 한 다음에 자, 요 N이 들어갑니다. 질소. 있지? 질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명체 구성하는 이 탄수화물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얘도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돼. 1g당 4kcal의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건데. 근데 이제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사용이 돼요. 제일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포도당 같은 탄수화물, 녹말. 그리고 탄수화물을 사용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지방, 지질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도 에너지원이 필요하면은 단백질을 이용할 거야. 단백질. 근데 단백질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최고성 물질이에요. 최고성 물질. 자, 뭐냐? 자, 물을 제외하고 고체 상태에서 가장 많은 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먼저 세포를 구성한다. 세포.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면서 우리 몸의 전체를 이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단백질이야. 자, 효소는 우리 생명체 내에서의 모든 화학 반응을 묶어서 뭐냐? 물질 대사라고 그래. 물질 대사. 그러면 이 물질을 분해하고 합성하는데, 자, 분해 반응과 합성 반응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이것도 화학 반응이잖아. 그 화학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아지고 이 물질들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불안정해지니까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보통 한 10도씩 올라가면 반응 속도는 2배에서 3배 정도 빨라져. 근데 사람은, 동물은, 생명체는 그 반응은 어떤 온도에서 일어날까요? 바로 체온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체온에서 일어나는 저온 반응이야.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지. 근데 생명체 내에서의 반응은 결국 무슨 반응이냐? 뭘 위한 반응이냐? 바로 생명활동과 관련된 반응들이야. 생명활동이기 때문에 만약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어. 그러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살려면 어떻게 돼? 체온을 올리는 화학 반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저온이기 때문에 그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면은 낮아지는 체온을 올리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낮아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위험할 수가 있지. 그럼 이 체온을 올리는 우리 몸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야 돼. 그럼 온도를 올려? 안 되지.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이미 체온이 낮아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빠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소와 같은 정촉매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정촉매는 반응을 빠르게 하는 촉매야. 자, 그 정촉매인 효소,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항체. 자, 항체는 우리 몸에서 외부 이물질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것이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어떤 병을 일으킨대요. 또는 그냥 외부 물질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 항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른 물질들.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얘를 면역 반응에 의해서 얘를 없애야지 우리 몸이 안 아프잖아. 그래서 그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직접적으로 항원은 제거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처럼 대식작용 또는 식균작용. 그리고 이 백혈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T 림프구에서 만들어지는 킬러 세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직접 항원을 제거를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항원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백혈구나 이 T세포가 만든 킬러 세포가 이게 직접 잡아먹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면역 작용 중에 하나가 항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이 항원하고 항체가 딱 붙어버리는 거야.
그게 결합을 하면서 이 항체 자체가 활동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지. 항원 자체가. 항체가 항원을 딱 붙어서 항원의 작용 자체를 막아버리면서 하는 것이 항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항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예방 주사라든가, 그치? 백신 주사를 맞는단 말이야. 코로나 때 백신 주사 맞듯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항체의 주성분,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의 주된 성분 물질이 단백질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호르몬. 자, 우리 몸에서 그 생명의 상태를 늘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조절. 이제 항상성 조절하게 되면은 우리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많이 하는데,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우리 몸의 농도 조절 또는 삼투압 조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호르몬에 의한 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같은 자율신경에 의한 작용도 있어. 근데 이제 호르몬이라는 화학 물질이 이제 작용하는 거야. 우리가 혈당이 높아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이자의 랑게르 한스섬 세포라는 곳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 그러면 이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포도당을,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 일정하게. 자, 우리 몸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이 부족해요. 그 물이 부족하니까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채소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에서 제일 많은 것 중 하나가 뭐냐? 오줌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콩팥에서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재흡수를 해줘야 돼. 그때 재흡수하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뭐냐? 항이뇨 호르몬, ADH 호르몬이 분비가 된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주된 구성 물질이 뭐야? 바로 단백질이다. 그러면 단백질은 말이야, 보니까 이 단백질은 결국은 생명활동을 조절하는데, 생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물질이 단백질인 거예요. 그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유전 정보는 누구의 정보다? 단백질의 정보가 된다. 알겠니? 그래서 유전자에는 이 단백질의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작동을 한대, 그 유전자가 작동한다는 얘기는 그 유전자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정보가 있잖아. 그 단백질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서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생명체한테 있어서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고, 유전이야. 그래서 3단원의 생명 시스템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 단백질의 합성과 관련해서 쭉 자세하게 배울 거란 말이야. 유전에 대해서. 그래요. 그 단백질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거지, 에너지원으로 바로 이용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원은 마지막으로 사용이 된다. 알겠지? 자, 일단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를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자, 아미노산, 아미노애시드에서 얘는 중심에 탄소 원자가 있어. 탄소 원자는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네 개거든. 자, 수소가 공유결합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COOH, 다른 한쪽에는 NH2. 그래서 모든 단백질에는 공통적으로 요 세 개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요 세 개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면 나머지 결합선에 연결된 부분을 우리가 R이라고 하는데, 얘를 곁사슬이라고 해요. 곁사슬 또는 이제 잔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잔기, 곁사슬인데, 요 R 자리에 어떤 원자가 오는지, 자, 어떤 원자들의 덩어리가 오는지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20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뭘 가지고 결정한다? 곁사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알겠지? 그럼 나머지 세 군데에서 이 세 군데는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 자, 특히 요 COOH를 뭐라고 하냐면은 카복실기라고 얘기하고, 작용기.
자, 요 NH2를 아미노기라고 한다. 아미노기 또는 이제 아민기. 그래서 이제 이 단위체인 아미노산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아미노산들이 연결돼서 어떻게 돼?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합성되는 과정을 지금부터 볼 거야. 자, 아론이에요, 아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아미노산의 종류를 파악해야 돼. 여기 보는 거야. 자, 카복시기를 구조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아미노기를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치? 질소는 결합선 3개, 탄소 결합선 4개, 산소 결합선 2개. 그치? 자, 그러면 옆에 아미노산이 또 와. 그래서 R2라는 아미노산이 와요. 요 아미노산이 연결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우리 세포 안에서 리보솜이라는 작은 세포 소기관이 있어. 리보솜에서 이 반응이 일어난다. 알겠지? 리보솜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공유 결합이 끊어져요. 여기가 끊어져요. 카복실기에 OH가 끊어져요. 아미노기에 H가 끊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유 결합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자, H하고 OH가 떨어져 나오지. 그럼 이 둘이 만나면 뭐가 될까? 그렇지. 이 둘이 만나면 물이 생성이 되면서 한 분자의 물이 빠져나가. 그럼 빠져나가면 자, 어떻게 연결되냐면 자, R1 CO가 있고요. NH R2 CO OH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가 끊어지니까 요 탄소하고 질소 사이 결합선이 비잖아. 자, 탄소는 결합선이 4개가 돼야 되고 질소는 결합선 3개 돼야 돼. 그럼 둘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이렇게 공유 결합해버려. 그래서 이렇게 공유 결합하면서 요 가운데 뭐가 만들어지냐면 CONH 또는 NHCO라고 해서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래. 자, 그럼 자, 이런 식으로 이 반응의 명칭이야. 잘 봐. 물이 빠져나가죠. 그걸 탈수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한 개, 두 개,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죠. 그래서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연결되면서 되는 것을 축합 반응이라고 해요. 알겠니? 자,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탈수 축합 땡땡 반응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미노산 두 개가 하나가 됐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그래? 다이펩타이드. 알겠지? 다이펩타이드라고 그래. 다이가 이제 이거 두 개란 뜻이야. 그래서 다이펩타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자, 옆에 또 아미노산이 와. 자, 이번엔 R3라는 아미노산이 온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또 여기서 어떻게 돼? OH가 끊어지고 H가 끊어지면서 한 분자의 물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자, 이웃하는 아미노산의 질소랑 다시 어떻게 될까요? 자,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때는 아미노산이 몇 개가 연결된 거야? 3개. 그건 뭐야? 트라이펩타이드. 알겠지? 자, 그리고 옆에 또 아미노산이 와. 그럼 또 어떻게 돼? 여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물이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나가면서 또 NHCO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R2라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한 개, 두 개가 연결되면 다이, 세 개가 연결되면 트라이. 자, 무수히 많이 연결되면, 그래서 얘네들이 무수히 많은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긴 사슬에 뭐라고 한다?
폴리 펩타이드라고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 그래서 긴 사슬에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져. 이게 다 바로 단백질이야. 그럼 이제 요 하나의 단위체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 자 얘는 분자량이 굉장히 작잖아. 저분자 물질이야. 그럼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는 무수히 많은 아미노산이 연결됐으니까 얘는 분자량이 큰 고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분자에서 고분자를 만드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 중합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그냥 용어대로 가면 탈수, 물이 빠지면서 축하, 연결되어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반응. 알겠니? 그래서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하고 우리 몸에서 생명체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모두 다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긴 사슬에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요. 리보솜에서 만들어져요. 리보솜에서. 근데 단백질이 이렇게 우리 몸을 이거 다 구성하잖아. 그럼 얘네들의 크기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지. 그럼 크기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데 하나의 긴 사슬만 가지고는 그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의 단백질을 우리는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 얘기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잠깐, 찍지 마. 이거 하나 더 하고 가자. 3.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문제 이렇게 나왔어. 자, 아미노산 몇 개가 연결돼 있어? 그럼 아미노산은 몇 종류야? R1, R2, R3, R2니까 세 종류밖에 없잖아. 겹사슬의 종류가 아미노산의 종류잖아. 자, 여기 R2가 2개 왔네. 같은 아미노산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개수는 4개지만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종류? 3종류. 자, 다음. 아미노산의 개수는 4개입니다. 그치? 4개가 있는데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 만들어졌니? 자, 빠져나간 물 분자는 몇 개야? 그치? 여기서 하나 빠져나가고 하나 빠져나가고 하나 빠져나가고 총 3개가 빠져나갔어. 그치?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아미노산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은 N개의 아미노산이 연결이 됐어. 자, 펩타이드 결합수는 몇 개야? 1개씩 빼야죠. 생성되는 빠져나간 물의 수는 어떻게 돼요? 1개씩 뺍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요거 내신 문제 나오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살짝 넘겨봐. 다음 페이지 살짝 넘겨봐. 자, 아래쪽에 봐봐. 자,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 하나 있지? 맞니? 아래 그림에. 그래서 요렇게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가 있습니다. 1차 구조. 자, 여기로 표시할게요. 1차 구조. 1차 구조. 그래서 얘는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야. 자, 여기에 펩타이드 결합이 있습니다. 그쵸?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잠깐 설명하면서 수소 결합을 잠깐 언급했는데, 원래 이제 이 수소 결합은 화투에서 배워, 화투에서. 1단원에서 나오는데. 분자 간에는 서로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약하게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극성을 띈다는 얘기는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는 얘기야. 전자들의 치우침에 의해서.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를 쌍극자로 보내. 그 쌍극자 간에 인력이 생겨. 극성 같은 경우. 근데 그 쌍극자 간의 인력에서 CO에 있는 요 산소가 이웃하는 NH의 수소, 얘가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고 얘가 플러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우린 이 힘을 뭐라고 하냐면요. 수소결합이라고 불러요. 자, 분자 간에 나타나는 힘이지만 이게 긴 사슬 안에서는 분자 안에서는 이렇게 수소결합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수소결합이 나타나면 얘네들이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긴 사슬이 이렇게 꼬여버릴 거예요. 꼬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수소결합이 나타나니까 또 꼬이겠죠. 그치? 그래서 사슬 내에서 수소결합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긴 사슬에 폴리펩타이드가 있고 여기도 긴 사슬에 폴리펩타이드가 있어. 그 여기도 펩타이드 결합이 있고 여기 펩타이드 결합이 있고 이렇게 수소결합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래서 사슬 간에도 수소결합이 나타날 수가 있어. 자, 사슬 내에서 수소결합, 사슬 간에서도 수소결합. 자, 이게 사슬이라고 합시다. 자, 요렇게 수소결합, 요렇게 수소결합이 나타나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꼬인다고 그랬지? 요렇게. 알겠지? 자, 요렇게 꼬여버려.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꼬인 형태가 나와요. 이거를 알파 나선 구조라고 해요. 또는 영어로는 헬릭스 구조라고 해요. 알파 헬릭스 구조.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선 구조가 나오기도 하고, 자, 이번엔 사슬 간의 수소결합이야. 그냥 이렇게 사슬이 있으면은 요렇게 수소결합 나오고 요렇게 수소결합 나올 수 있고 요렇게 수소결합이 생길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서로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 이게 어떤 식이 되냐? 아이고야. 자. 그냥 여기가 사슬이고요. 여기도 사슬이에요. 사슬이에요. 그럼 사슬 간에 수소결합하니까 어떻게 돼? 사슬끼리 서로 붙겠지. 자, 이게 마치 뭐랑 같냐? 뭐처럼 보여? 뭐처럼 보여? 병풍. 병풍이 이렇게 생겨 뒤에 서 있잖아. 그래서 마치 병풍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뭘 하냐면은 베타 병풍 구조라고 해요. 자, 병풍을 영어하면은 이제 종이를 이렇게 펼친 것처럼, 그래서 베타 시트 구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파 나선 구조하고 베타 병풍 구조, 얘네들은 뭐 때문에? 수소 결합 때문에. 그럼 이 구조를 단백질의 2차 구조라고 부른다. 알겠니? 그 봐봐. 거기 나선 모양 있지? 병풍 모양 있지? 그게 바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생성되는 2차 구조야. 2차 구조. 자, 요 나선 구조를 다시 확대시킬게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곁사슬끼리 서로 만납니다. 맞니? 자, 이런 식으로 곁사슬끼리 가까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곁사슬 간에 뭐가 나타나? 인력이 생겨버려. 그래서 여기에서 곁사슬 간에 인력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될까? 더 잡아당기겠지. 그래서 더욱더 꼬이고 접힌다. 알파 나선 구조가. 그래서 꼬이고 접히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덩어리 형태를 이룬다. 그래서 구의 형태의 구형의 단백질을 이룹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래요? 3차 구조라고. 알지? 3차 구조. 자,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야. 2개 이상의 3차 구조가 모여서 한 개의 단백질을 이루는 경우도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헤모글로빈. 우리 적혈구 안에 들어가 있는 헤모글로빈, 산소 운반하는 거. 이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적혈구가 붉은색이고 우리 혈액의 색이 붉은색이야. 자, 중심에 이렇게 철 이온이 있다. 우리가 얘를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유식한 용어를 쓰면 얘를 뭐라 하냐면은 햄기라고 그래. 햄기. 햄. 먹는 햄이 아니다. 햄기라고 그래. 햄기. 그래서 철 이온의 햄기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3차 구조가 얘네들이 이제 공유 결합하면서 이제 이 공유 결합을 나중에 우리 배위 결합이라고 해서 이제 배우는데 이제 보일 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차 구조가 4개의 3차 구조가 모여서 하나의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래? 4차 구조. 그치? 그래서 단백질 구조는 1차, 2차, 3차, 4차인데 자, 3차, 4차부터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입체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는 곳이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소포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일부는 골지체에서. 자, 이거는 우리 이제 3단원에 나와. 기말 시험 범위로. 알지? 그래서 미리 언급해 주는 거야. 어차피 이거 기말 시험 범위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잖아. 우리 몸 굉장히 복잡하지, 다양하지. 그러니까 단백질 자체도 구조도 복잡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단순한 1차 구조의 단백질도 있고, 자, 2차 나선이나 병풍 구조의 단백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이제 구형 형태의 입체적인 3차 구조 있고, 자, 3차 입체가 모여서 4차 구조, 입체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의해서 단백질의 자, 이 구조 때문에 이 단백질의 어떤 기능이 결정이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 단백질의 구조가 왜 중요하냐? 이 구조에 의해서 기능이 결정이 되고, 그럼 이 구조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게 바로 뭐야? 우리가 단백질의 변성. 그러니까 구조가 변하는 건 변성이고, 자, 그러면 이 입체 구조,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을 보니까 3차 구조부터 뭐야? 곁사슬 간의 인력이네. 곁사슬이 바로 뭐예요?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맞니? 그러면 아미노산이 20개의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됐냐? 그래서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그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의 배열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입체 구조가 정해지고,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이 나타나는데, 열을 받아가지고 단백질이 변형이 돼. 그럼 구조가 바뀌겠지? 아니, 우리 계란 같은 경우, 고기 같은 경우. 그치? 열 받으면 변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모양이 변해서 자, 열이나 또는 뭐 pH에 의해서 산성, 중성, 염기성 pH에 의해서 모양이 변형이 되면, 그래서 열이나 pH에 의해서 변형이 생기면 단백질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변성이라고 해요. 변성. 그렇죠? 디내처레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즉, 곁사슬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럼 인력이 달라지겠지. 그럼 이 구조가 어떻게 돼? 변하는 거야. 그럼 단백질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돌연변이에요. 알겠니?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됐지?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왜 이렇게 단백질을 강조하냐?
단백질은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구조가 되게 복잡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우리 다 나오는 것들이야. 그렇죠? 특히 이 변성은 3단원 생명 시스템에서 나오고, 자, 이 돌연변이도 자, 생명 시스템 마지막 파트에 나오고 2학기 때 생태계라든가 자연 선택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언급이 나오는 내용들이 알겠지? 그러니까 뒤에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통합에서 생명 파트는 그 기본 핵심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생명 파트의 기본 메인 주제거든요. 주제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단백질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요 정도만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단백질이 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전 정보가 단백질 정보니까 이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냐. 자,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고, 그래서 그러한 유전 현상 때문에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며 진화가 어떻게 되고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연결해서 나온다라는 거야. 알죠? 자, 이거요. 자, 단백질 확인했으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자, 핵산이 있는데 오늘 핵산은 다 못 나가. 자, 그래서 앞에서 좀 끊을 거야. 자,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해서 핵산은 유전과 관련된 물질을 통틀어서 자, 핵산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용어 정리 좀 들어갈게. 자, 유전이 뭐니? 유전. 참고로 중3 때 배웠다. 응? 유전. 자, 유전의 뜻이 뭐야? 항상 제일 기본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 자, 유전의 뜻은 뭘까?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유전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리고 이 전달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래요? 생식이라고 해요. 암수 구별 없이 부모의 형질이 전달되면 무성생식. 암수를 구분해서 형질이 전달되면 유성생식. 알겠지? 그래서 형질이 전달되는 방식, 전달되는 과정을 유전이라고 하면 그 방식은 생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형질이 뭔데? 그치? 형질이 뭔데? 자, 형질은, 자, 우리가 생명체가 있으면은 생명체 각각을 뭐라고 부를까요? 개체라고 불러요, 개체. 그러니까 너도 개체고 나도 개체야. 알지? 그래서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그래. 개체군. 그러면 이 개체군들은 같은 종들의 개체들이 모여 있지. 그러면 서로 다른 종들의 개체군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막 있어. 아, 이게 이 동네 보니까 사람의 개체군이 있고, 강아지 개체군도 있고, 쥐의 개체군도 있고, 새의 개체군도 있고, 소의 개체군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의 나무의 개체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개체군들이 있어. 그럼 그 다양한 종들의 개체군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 그걸 묶어서 뭐라 불러요? 그거를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정확히 군집이라고 해요. 군집. 군집인데 그 군집을 다르게 표현하면 좁은 의미의 생태계. 그리고 이 군집들이 막 모여 있으면 넓은 의미의 생태계.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통 생태계는 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의 그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거야. 자, 그럼 형질은 뭐냐? 그 개체에 특징을 형질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물론 개체가 갖는 특징이 유전이 되는 형질이 있고 유전이 되지 않는 형질이 있어. 자, 유전이 되지 않는 형질을 우리는 뭐냐면
획득 형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의 체세포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근력 운동했어. 근육이 우락부락해져. 그럼 나의 체세포에서 체세포의 근육이 커진 거잖아. 그런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근육이 우락부락한 아기가 태어나와? 그건 아니잖아요. 자, 왜냐면 체세포는요, 자손에게 전달 안 됩니다. 유전이 되는 형질은요, 바로 생식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생식세포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전달이 된, 자,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질이 바로 유전이 되는 형질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개체 특징,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네? 그래서 유전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야. 알지?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야, 유전자가. 그러면 유전자는 뭔데? 응? 자, 유전자는 뭔데? 유전자. 자, 영어로는 진이라고 그래, 진. 자, 꼬꼬무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개념이 계속 정리가 됩니다. 진이라고 그래, 진. 그 유전자는 뭔데요?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단위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의 정체는 뭐예요? 유전자의 정체. 너 유전자 있잖아. 너의 유전자는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 아빠한테 받은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그 유전자의 정체가 뭐냐고. 유전자의 실체가 뭐냐고. 실체가 뭐냐고요. 세포. 자, 아니야. DNA의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한다. 알겠니? 알지? DNA가 유전자가 아니라 DNA가 막 있잖아? 그럼 DNA에 그 조각이 있을 거야. 자, 그 조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DNA는 이렇게 두 개의 나선 구조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DNA라고 하면은 이 자체가 유전자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유전자야. 그래서 얘가 유전자 1.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유전자야. 그 얘는 뭐가 돼? 유전자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는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의 집합입니다. 알죠? 유전자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근데 내가 유전 정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백질의 정보라고 그랬잖아. 맞니? 그래서 이 유전자 1이 작동을 해. 작동하면 뭐가 만들어져? 우리 몸에서 단백질 1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유전자가 작동해요. 그럼 우리 몸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 유전자 2에 있는 단백질 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니? 이 과정을 우리가 다 이번 학기에 배울 거야. 이거 기말 시험범위야.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지금 여기는 중간고사지만 결국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 내용 자체가 다 기말 생명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개념을 미리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 개념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어야, 자, 각각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 끝나고 보통 기말 가면은 까먹잖아. 그럼 다시 또 기말 생명 시스템 가서, 생명 시스템이 또 마지막 부분이야. 앞에 이제 막 지구 시스템 해야 되지, 역학적 시스템 해야지. 지구에서, 지구에 대해서 막 배우고, 판에서 이제 막 해령, 해구 막 이런 거 막 배우지. 그 다음에 이제 막 역학 시스템에서 이제 F는 MA 해가지고 중력에 대한 거 배우고, 운동량, 충격량 막 이런 거 배우지.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 시스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 지금 이 했던 내용들을 많이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라고. 기본적인 용어들을. 이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요 파트 또한 뒤에 생명 시스템 파트에서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연결해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DNA는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헥사는요, 유전과 관련된 물질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냥 유전 물질이에요. 그치? 그러면 DNA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이에요. 맞니? 그런데 유전자가 작동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단백질. 그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어디냐? 리보솜이야. 세포핵이 아니야. 근데 DNA는 세포핵 안에 있어. 그러면 세포핵 안에 있는 이 유전 정보를 끄집어 와서 리보솜으로 가져가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때 관여하는 유전 물질이 뭐냐? RNA야. 알겠니? 그래서 헥사는 유전 물질이고 DNA와 RNA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 한번 쫙 정리해 놓고 가야 돼. 자, 그래서 간단하게 DNA하고 RNA를 구분하면 이제 요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 할 거고. 자, DNA 디옥시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자, RNA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그래서 앞글자 따서 DNA, 앞글자 따서 RNA. 알겠지?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디옥시 리보헥산, 그냥 이렇게도 표현하게 돼요. 디옥시 리보헥산, 얘는 그냥 리보헥산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냥 DNA, RNA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럼 DNA는 이 둘 다 유전 물질이야. 유전 물질. 그러면 DNA는 뭐냐? 바로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알겠지? 자, RNA는요, 유전 정보를 끄집어내서 DNA한테 가져와서, 그러니까 정확히 RNA는 DNA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요. 알겠지? 복사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단백질은 유전자가 작동해야, 얘가 작동해야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지. 이거를 뭘 하냐면은, 유전자가 작동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나타난 거야. 나타난 거야. 알겠지? 이거. 그래서 유전 정보가 발현이 됐다고 그래. 그 유전 정보는 단백질 정보고, 단백질 정보가 나타나는 건 뭐야? 단백질이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발현이야. 그래서 얘는 유전 정보를 발현하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서 뭐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자, 이게 DNA, RNA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잖아요. 유전 정보. 생각해봐. 네가 이제 수행평가 했잖아. 지난번에 나한테 막 보낸 것처럼 워드로 작업했지. 그럼 그 워드로 작업했을 때 그 파일 하나만 저장하니? 만약 그 파일이 손상되거나 실수로 딜리트 되거나 날라가 버리면 어떡할 거야? 네가 작업한 거 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 백업이라는 걸 한다. 그치? 백업을 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정보를 저장하는 거니까 백업의 개념이 필요한 거야.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두 개의 가닥이 나선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두 개의 가닥이. 그럼 요게 유전 정보가, 만약 이 가닥에 유전 정보가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그럼 반대편의 가닥은 백업 가닥이야. 같은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야. 그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알겠지? 백업의 개념이야. 하지만 얘는 저장이 아니잖아. 그냥 복사했어. 그래서 그냥 봐봐. 내가 친구한테 이제 어떤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프린트할 거야. 그럼 어떻게 USB에다가 그 파일 복사해가지고서 프린터기로 해서 뽑잖아. 그럼 USB 할 때 내가 USB 두 개를 갖다가 막 해? 백업해? 한 개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저장이 아니라 발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의 가닥이 아니라 한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DNA는 있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 DNA를 보호하는 곳이 어디야? 세포핵이에요. 알겠지? 자, 이게 우리가 생명 파트 가면은 용어들이 계속 튀어나와. 이 생명과 관련된 용어들은, 왜냐면 용어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막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잘 구분해줘야 돼. 처음에 이게 되게 어려워. 이걸 잘 해줘야 돼. 자, 나중에 우리 생명 시스템에서 제일 먼저 배울 게 세포거든. 그때 얘기할 거지만, 여기가 세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 같은 동물 세포라고 해봐요. 자, 식물 세포는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지만 동물 세포는 이렇게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알겠지? 그러면 세포막을 기준으로 자, 여기가 세포 안이고 밖이에요. 맞니? 그 요 안에 뭐가 있냐면은 세포핵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세포핵 안에 이렇게 DNA가 있을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이 DNA는 염색사 형태로 있다가 염색체 형태로 바뀌어. 세포 분열할 때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세포핵을 중심으로 요렇게 자, 요렇게 되어 있어.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소포체라고 그래요. 소포체. 소포체. 그리고 자, 세포막에 가까이 요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골지체라고 한다. 알지? 아까 내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지? 리보솜. 자, 이제 리보솜을 표시할게. 소포체 표면에 대부분의 리보솜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자, 요게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리보솜이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자, 소포체로 가면서 2차, 3차, 4차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골지체로 간 다음에 세포 밖으로 이렇게 단백질이 분비가 돼요. 어쨌든 그렇대. 이건 기말의 시험범위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 알아도.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가 자, 여기는 뭐냐? 세포 안에 공간이야. 그치? 세포 안의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 세포질이야. 자, 세포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과 단백질. 70% 물, 나머지 30% 단백질.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알겠지? 자, 그러니까 DNA는 세포에게 있으면 내가 RNA는 어떻게 돼요?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해야 된다고 했잖아. 복사. 그 RNA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세포핵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핵에서 유전 정보를 복사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리보솜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리보솜은 어디에 있다? 세포 안의 공간, 세포질에 있다. 됐니? 바로 요 얘기야. 자, 오늘 이게 기본 개념으로 나오는 설명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뒤에 이제 DNA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기말 시험 범위 생명 시스템 파트에도 다 연결되는 개념이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알겠지?